네, 최근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수도권 교회 소모임 중심으로 번지자 방역당국이 수도권 대유행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종교 관련 소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3차 등교를 앞두고 전국의 500여 곳의 학교가 등교를 중지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도권 교회 소모임 중심으로 지금 집단 감염이 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뭐 6, 70명대 나오다가 또 지금은 좀 30명대이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또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제 산발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의 형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데다가요. 특히 우리가 이제 우려했었던 이제 밀집된 공간, 뭐 이게 뭐 다수건 소수든 간에 그런 곳에서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특히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은 사람이 몰려서 이제 많은 그런 확진자가 나왔던 부분들, 또한 지역사회 감염 내에서 이런 교회나 이런 부분들 사실 우려를 했었긴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오히려 큰 예배들은 오히려 이제 조심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작은 모임이고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좀 방심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런 데서 발생했는데 여러 교회들이 연합으로 했었던 모임이다 보니까 아주 다수 환자가 발생하는 패턴으로 발생해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수도권, 그중에서도 교회가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건데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형 교회보다는 작은 소모임에서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런 조건이 있다고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작은 소모임이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이 친분이 상당히 강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런 모임 자체도 2월에서 4월까지는 잘 안 모였었는데 이제 5월 들어서 생활 속 거리두기 시작되면서 약간 좀 느슨해지면서 모였는데 친분 있는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뭐 마스크 착용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느슨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또한 지하에 있다면서요? 예, 또 지하에 또 밀집된 그러니까 폐쇄된 공간에 밀집된 공간도 있었고 또 말씀을 하시거나 이런 찬송가를 부른다든지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음식이나 이런 것도 또 같이 먹는 것 자체가 이제 성도의 교제라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는 상당히 이제 뭐 통용화돼 있는 그런 교제의 방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접촉들이 또 일어나고 또 이런 모임이 한 번 있었던 게 여러 번 모이다 보니까 다중 접촉이 일어나다 보니까 환자 수가 아주 집단으로 발병한 형태 같습니다. 그 때문에 방역 당국도 이런 소모임과 관련된 방역 지침을 곧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좀 더 조심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모임일지라도 이 모임의 안전을 담당한 특히 이제 그런 감염병 전파가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할 사람들이 한 명씩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이런 모임 작은 모임일지라도 이게 여러 번 다중으로 모이다 보면 여러 이제 전파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기본적인 그런 방역 수칙을 지키도록 하는 거, 뭐 마스크 착용도 손위생 강조한다는 부분이든지 환기를 시킨다든지 또한 음식이나 이런 걸 나누지 않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원칙들을 제시하고 또 그 부분들을 잘 따르도록 아마 지시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교회 소모임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이 무증상 감염자가 70%에 달하더라고요. 이태원 때는 더 젊은 층인데도 불구하고 30%만 무증상 감염이었는데 갑자기 비율이 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태원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개별 통보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발적 검사를 유도하다 보니까 이제 접촉하고 나서 이제 그 검사실까지 오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렸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 여기 이제 접촉했던 사람들 숫자가 명확하니까 좀 일찍 검사를 했던 측면들이 나오기 전에. 전에 일찍 검사했던 측면들이 있어서 훨씬 많이 나왔을 텐데 지금 노령이나 이런 분들 많은 걸 봐서는 점차적으로 증상이 발현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연령대 그런 거와 상관없이 빨리 발견된 그 시기가 더 빨리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무증상이 더 많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거죠. 보통은 접촉하고 나서 대개 평균은 일주일 정도, 빠르면 한 4, 5일 정도 안에 발생을 하는데 이게 확진자 확인되자마자 바로 전체를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무증상 감염기에 발견된 환자가 상당히 많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발견을 했고 그래서 무증상 감염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또 사망자도 나오고 있어요. 이 교회 발로 인해서. 일부 또 한 명은 또 굉장히 좀 위중한 상태이고 이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16일날 발현이 됐고 20일에 확진 판정받은 후에 24일, 그러니까 얼마 안 돼서 또 사망까지 가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이렇게 진행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대구 경북 상황 때 보셨던 사례랑 비슷한데요. 아주 고령의 환자면서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제 진단이 되자마자 며칠 사이에 아주 급격히 나빠지면서 그 당시에 이제 너무 급격히 나빠져서 그때 병실 모자랄 때는 뭐 집에서 사망하신 분들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바이러스에 이겨낼 능력들이 없다 보니까 급격히 환자가 나빠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인 거죠.
거여서 아직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기저질환이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된 거죠? 예, 그죠. 기저질환 여부는 뭐 확인한다고 돼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서 대부분의 한두 가지의 기저질환은 대부분 가지고 있고 사실 연령만으로도 사망률이 높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에서 80대 이상은 사망률이 뭐 26%, 70대도 10%가 넘는 사망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령 자체만으로도 고위험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조사차 방문했던 부평시청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인천시는 인천시 내 모든 그 종교 시설에 대해서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금지랑 제한은 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부족하다, 뭐 사후 약방문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긴 합니다. 이미 이제 많은 교회들이 모임을 좀 하고 있기는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이제 교회들한테 아예 모이지 말라 사실 얘기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든 방역의 원칙들을 제시를 하고 그것들을 지키면 일단 모임을 열게 하지만 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아예 행정명령 내리겠다 이런 거에 아주 강력한 이제 행정력을 발휘하겠다는 표시기는 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교회들이 그러니까 조금 방심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런 소모임들이 재개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같이 모이는 이런 연합 모임들이 재개됐다는 거는 교회 안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들이 시작된 것들에 따라서 이제는 뭔가 이제 예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셨던 부분들, 사실 또 작은 교회들은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임들인데요. 어쨌든 이런 사례들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 더 주의하면서 모임이나 이런 부분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밀폐된 공간에서 또 같이 찬송가를 부르거나 또 말을 할 때 마이크도 또 서로 교환을 하기도 하고 서로 또 굉장히 또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 또 그런 가까운 공간에서 접촉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거 보면 과거에 우리가 그 노래방을 관련된 확진자를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과 굉장히 좀 유사한 측면도 있다라는 생각도 지금 와서는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노래방도 밀폐된 공간에서 막 이제 노래를 하던데 노래 자체가 샘방울이 많이 날리는 뿐만 아니라 마이크도 돌려 쓰고 또 하다 보면 뭐 춤을 추거나 이러면서 친밀하게 접촉이 되는데 교회에서의 모임들이 같이 이제 기도하고 이러면서 뭐 손을 잡고 기도한다든지 이제 뭐 안수기도라 그래서 몸을 만지면서 기도한다든지 이런 아주 개별적인 접촉들도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 일단은 저희 생각에는 이런 교회들의 그런 기본적인 이런 예배의 기본적인 그런 형태라든지 모양도 조금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개척교회 조사를 간 부평 공무원 조금 전에 이교육 앵커도 좀 언급을 해줬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전날 갔고 바로 다음날 확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잠복기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조사를 갔다가 그쪽에서부터 감염이 됐다라고 확정을 할 수는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역학조사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워낙에 좀 부천 지역에는 많은 이제 지역사회 감염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노출 요인이 없는지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이제 전염된 바이러스의 양이 너무 많으면 하루 이틀 내에 발병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사례는 아닌가. 왜냐하면 이 방문했었던 교회가 만약에 그런 여러 사람들이 집회를 하고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환경이 많이 오염돼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그런 데를 조사하다 보면 자꾸 만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경로로 아주 극심하게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가능은 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추후에 역학조사를 봐서 다른 사전 노출이 없었는지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지금 확신하고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거의 지금 한 달째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입장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고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 차원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넘어올 때 좀 준비가 안 된 영역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런 영역들이 좀 계속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들을 빨리빨리 잘 찾아내서 수정하고 또한 바꿔서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도록 하는 또는 이미 발생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어떤 데가 취약한 데인지를 이제 찾아서 완전히 다 고쳐나가는 방법들이 가능하다 그러면야 뭐 사회적 거리두기에 넘어가지 않아도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게 불가능하다, 너무 많은 지역, 많은 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회적 거리두기 외에는 이 상황을 이제 확실히 잠잠하게 쓰는 방법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 당국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그런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은 심각히 고민해야 될 때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전환을 하거나 강화된 사회적 거리에서 일반 사회적 거리 그다음에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제 돌아가는 그 단계 과정을 매번 고민을 할 때 방역 당국도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는 없는지 많이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는 건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지침들에 대한 적용 부분도 느슨해진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방역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였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든 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캠페인을 한 거지, 그걸 안 하면 뭐 강제적으로 한다, 네. 락다운처럼 강하게 밀어붙인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현장의 영역에 있어서 밀집되고 사람이 많은 공간들에 예전에는 안 가서 이런 일이 안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느슨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부분이라,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 뭐 어제도 뭐 방역 당국이 얘기했지만 사람이 많은 데나 이런 데 방문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건 솔직히 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합시다 얘기랑 같은 얘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거기에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은 그래도 안 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안 돼서 이제 뭐 경제 생활과 아주 밀접하거나 여러 뭐 이런 아프면 쉰다든지 이런 게 잘 안 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파격적인 어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분들, 어느 정도 강제성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강제성도 줘야 되지만 강제성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워졌을 때 그분들의 경제적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상을 해줘야 이 부분들이 또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완적으로 제시를 해야지 이 부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3차 등교 계약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 교수님은 1차 때부터 등교 계약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셨던 걸로 안 알고 있는데. 된다기보다는 할 거면 제대로 하자. 그리고 제대로 할 수 없으면 말자. 이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1차 등교 시작할 때쯤 또 뭐 이태원 상황 때문에 일주일 밀리기도 했죠. 예. 근데 일단은 뭐 고3이라든지 중3은 입시를 앞두고 있고, 뭐 유치원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수업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책들이 다 같이 가야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일단은 등교하는 학생들 숫자를 줄여야 학교가 감당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나 보건교사들이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숫자가 늘어나면 감당이 더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감당 수준한 상황에서의 등교 수업, 그리고 등교 수업을 지키기 위해서 학원이라든지 노래방, PC방과 같은 학생들의 감염의 진원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엄격하게 통제를 해야지 이 등교 수업이 유지될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감당할 수준이냐 아니냐를 방역당국 또는 교육당국이 파악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못한다 그러면 숫자를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등교하는 숫자를. 그래서 지금 상황이 수도권과 같은 경우에서 만약에 학생들의 뭐 감염이 뭐 학교 내에서 발병은 없다고 하더라도 학원 내 발병이 계속 문제가 예. 된다 그러면 학원에 대한 조치들을 강력하게 하든지 아니면 등교 수업을 대부분의 온라인 수업으로 그냥 유지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네, 감당 가능한 수준인가를 좀 보려면 지금 당장 그래서 거기에서 좀 부족하다 싶어서 교육당국도 관리 인력을 추가를 했잖아요. 퇴직 네. 교사들을 포함을 네, 해서. 네. 뭐 그런 인력들이 추가가 된 지금 상황은 그러면 관리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러니까 고3이나 중3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그러니까 한 학년에 한 3분의 1 정도의 학생들 정도만 등교를 하는 정도가 솔직히 지금 우리의 교육 당국들이 감당할 수준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일주일에 뭐 한 번 정도만 갈 수 있도록 하고 네. 최대한 학교에 뭐 3분의 1만 등교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 학생들이 등교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이 상황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그러니까 지금 추가로 등교하는 아이들이 아무리 그러더라도 예. 3분의 2 정도 전체 고3 합쳐서 고등학교 3분의 2 정도는 분명히 등교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밀집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등교 수업의 방법들을 그러니까 꼭 등교 수업이 필요한 학년들 빼놓고는 아주 온라인 수업을 기본으로 하고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좀 나눠서 나온다든지 이 정도로만 해야지 감당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야 학교 자체도 그 남아있는 꼭 정말 감염돼서 큰 문제가 생기면 뭐 입시나 이런 거 영향을 받는 아이들한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 수준까지 관리가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 등교 수업의 수준 정도는 지금 교육부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예. 낮춰주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등교 계약이 지금 3차까지 진행이 된 상황이고 일단 할 거면 안전하게 해야 될 텐데 네. 그렇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치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작아진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더라고. 실효성이 뭐 있는 거냐, 뭐 허위나 오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 증상이 있는데 없다고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 없는데 있다고 그 쓰는 경우가 경우들도 많겠죠. 사실 예. 있겠죠. 그다음에 사실 뭐 가끔 이제 너무 갑자기 몰리니까 이게 좀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또 최근에는 또 방역 당국하고 교육 당국이 그 항목 그 질문 항목이 좀 다른 부분도 수정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자가 앱이 그러니까 일단은 뭐 도움은 되겠지만 이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이 등교했을 때 교문에서,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공항이라고 하면 게이트 검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 학교 등교할 때의 상황들 그리고 학교 수업 받는 중간중간에 아이들의 상황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잘 모니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수업만 하기도 벅차고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아이들의 건강까지 관리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만약에 특히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정말 한 반에 선생님들이 한 두세 명씩은 들어가가지고 돌봐줘야지 가능한 수업이 한 분은 수업에 집중하고 두 분 정도는 애들의 그런 행동들을 돌봐주고 이래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인력적인 부분도 힘들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강조해서 많이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일부 전문가분께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학교 방역이 오히려 등교 수업을 하지 않아서 온라인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학원으로 많이 가기 네. 때문에 오히려 학교 등교 수업이 학원으로 아이들이 가는 것보다 안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중요한 학생들이 만약에 등교를 제대로 하게 하려면 거꾸로 말하면 학원을 통제를 해서 학원을 못 가게 막아야 돼요. 근데 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 만약에 전파가 되든 아니면 학원에서 전파가 됐을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학원이 여러 학교들 아이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학원이 진원지가 되면 여러 학교가 같이 등교 수업에 네.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학원을 관리를 제대로 해야 등교 수업이 유지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등교 수업을 강조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제 학부모도 포기해야 돼요. 학원 가는 부분도 포기하게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않은 부분이죠. 온라인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학원이 오히려 지금 온라인 수업 이런 거 더 강화해서 해야 될 상황이라 쉽지 않지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예, 거죠. 이제 뭐 중간고사도 다가오고 있고 특히 네. 고3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보니까 온라인 강의 수업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학원을 간다라는 인터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참 예. 그 사이에서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비대면 강의를 이어오던 대학들, 대학에서 이제 대면 시험이냐 혹은 과제로 대체하는 시험이냐 이를 두고 굉장히 좀 고심이 큰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학생들의 인터뷰를 좀 해봤습니다. 함께 좀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중간고사 때 이미 비대면으로 강의 시험을 봤었고 또 과제로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 기말고사라도 그런 엄격한 시험 감독 하에 시험을 풀어야 이제 또 점수에 대한 이제 다들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 상황에 따라서 또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난이도 측면이나 공정성 측면에서도 대면을 진행하는 게 훨씬 시험 보기에는 수월한 것 같아요. 서로 학생들끼리 답을 공유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정량 평가보다는 정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스스로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생각해보거나 찾아봐야 하는 이런 문제나 과제가 기말고사를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으로 내려간 학생들도 되게 많은데 그 학생들이 지금 시험 때문에 다시 올라가야 돼서 이제 카메라를 켜면 실시간으로 교수님이 저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영상 보셨는데요. 네. 교육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네, 예. 이게 지금 두 가지 가치가 좀 충돌하는 것 같아요. 부정행위를 막아야겠느냐, 아니면 혹시라도 있을 감염에 대한 위험을 차단해야겠느냐. 근데 사실 지금 고3은 이번 주에 중간고사 본단 말이죠. 네. 근데 이거 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서의 비대면 수업 때문에 비대면 시험했더니 벌써 이미 여러 대학에서 커닝하거나 이런 문제가 예. 벌써 발생을 하는 상황들이어서 사실은 이제 비대면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술적인 노력들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화면에 보이는 문제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게 하는 그런 랜덤 출제 같은 이런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데 모든 학교들이 그런 시스템을 동원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뭐 학생들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로 개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자체가 어떤 이제 뭐 객관식으로 이게 어떻든 공유가 되거나 단답형 같은 경우 공유가 가능하지만 본인의 생각을 유도하는 그런 시험 내용이라 그러면 아무리 이건 베끼더라도 다 이제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런 과정처럼 시험의 과정들도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수업이나 비대면 수업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아직 워낙에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었던 영역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거든요. 심지어 사이버 대학들도 시험은 대면으로 다 보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맞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해서 앞으로 만약에 비대면 수업을 어느 정도 한동안 가야 된다면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 또 학생들의 능력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부분들도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현황이 나와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4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이로써 11,590명이 됐는데요. 신규 확진자 49명 중에 국내 감염이 46명이고요. 49명 중에 48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지역별 수치를 보면 서울에서 19명, 인천에서 17명, 경기에서 12명, 대구에서 1명이 확진됐고요.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해서 오늘 0시를 기준으로 273명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어제도 36명이었나요? 전부 수도권에서 네, 감염이었는데 오늘 48명이 수도권에서 나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 상황 어떻게 좀 진단하시나요? 그러니까 저희도 좀 현장에서 막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별진료소 운영한 지 한 4개월 넘었는데 예. 저희가 저희 병원 선별진료소 확진된 환자가 이번 주 전까지 2명밖에 없었는데 이번 주만 지금 2-3명이 진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서울 저희가 이제 병원 자체가 서부 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 부천 이런 쪽에 가깝다 보니 생기는 문제인데 저희가 좀 우려되는 바들은 연령대들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의 그런 감염 사례였다가 이제 젊은 사람들의 감염이 이제 지역사회에 확산되다 보니까 연령이 높은 분들한테 감염되고 예. 한동안 사망자 별로 없다가 이제 사망자 어제 오늘 계속 발생을 하는 게 예. 연령이 높은 분들이 감염되는 패턴. 이게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적절히 통제하지 않으면 이 숫자 계속해서 천천히 늘어날 것 같은 상황들이어서 어쨌든 방역 당국도 상당히 좀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49명의 확진자가 새로 나온 상황에서 서울시는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선제적인 네. 검사에 나서기로 했고 다음 주부터는 신청을 받으면 선제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까지 좀 사후적인 그런 한계에 좀 부딪혔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고 있는 방역당국이 이런 선제적인 조치가 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제일 우려했던 게 지역사회 감염의 숫자가 줄더라도 지역사회 내에 정말 이제 무증상 감염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증상이 있긴 하지만 가벼워서 잘 안 나오는 예. 이런 사람들이 꽤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그 사람들이 지금 발병의 진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선제적인 부분들이 특히 발병률이 올라가고 있는 지역에서 상당하게 이제 이 부분들이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하는 사람들한테 검사하는 방법을 동원하면 일단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본인이 조금 걱정되는 분들이 이제 오게 되는 네. 부분이 또 무료로 진행되게 되면은 검사를 하게 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미 아이슬란드나 이런 데서 시범을 했더니 일반인보다는 발병률이 좀 높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런가요? 퍼센트가. 그래서 이런 방법들 지금처럼 서울에서 계속 감염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이런 선제적인 방법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제 검사를 실시한다면 어떤 시설 이런 것들을 좀 더 유독 더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고위험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기숙사 생활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다시 등교 수업을 하게 되면 그런 이제 교사들이라든지 학생들 중에 원하는 사람들 일부 뭐 이런 네. 층에 대해서 하게 될 것 같고요. 특히 요양병원의 요양시설, 장애인 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정기적인 그런 상태로 점검을 해야지 또한 유행 상황을 차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WHO가 이제 위험한 연령대를 65세 이상으로 설정을 하고 있다가 그걸 약간 좀 내렸습니다. 네. 60세 이상, 네. 60세. 네. 그러니까 범위를 좀 넓혀서 좀 더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겠다는 건데 우리나라도 좀 인식 전환이 필요할까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80대 이상의 사망률, 70대, 60대. 그래서 보통 커브가 50대 넘어 60대 때부터 급격하게 급격히 올라가는군요. 사망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65세였다가 60세로 낮춘 건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들이고요.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연령대들이 감염되지 않게 하는 부분하고 감염이 됐었을 때 조기에 그런 치료들을 하는 부분들이 적절하게 돼야 각 국가의 사망률을 낮추는 데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좀 환영할 만한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더라도 완치가 되니까 사람들도 크게 걱정을 안 하는 젊은 층들이 많아서 초반에 굉장히 네. 걱정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보니까 완치 후에도 뭐 신경계 뭐 손상이라던가 후각 상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실제로 좀 어떤가요? 일단 후각 상실은 거의 대부분은 이제 회복이 된다라고는 나와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아에서 계속 벌어지는 염증 증후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아이들은 상당히 중증으로 진행해서 이제 사망도 하는 사례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 해외에서 있는 거죠. 예, 해외에서 예. 국내에서 아직 보고된 바는 없지만 예. 어쨌든 이런 합병증들에 해당되는 게 그러니까 다 생기는 건 아니지만 일부는 생길 수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고민을 해서 젊은 층이더라도 감염이 됐었을 때 다 안전한 건 아니다. 또 본인이 걸렸을 때 본인이 심각하게 감염되지 않더라도 최근 사례 보게 되면 가족들 전파 사례 다 젊은 친구들이 먼저 걸려서 뭐 가족들, 뭐 조카 걸리게 했거나 할머니 걸리게 했거나 이런 상황들이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젊은 분들한테도 좀 경각심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뇌신경 손상까지도 올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일부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흔한 사례들은 아닌데요. 일단 그런 부분들은 아마 계속 역학조사 이런 부분들이
계속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무증상 감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는데 그동안 이제 진단키트, 신속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무증상 감염을 못 잡아내는 경우도 있었나 봐요. 근데 이거를 좀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게 민감도를 좀 높인 그런 키트를 우리나라 연구진이 개발을 했고 이게 미국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던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무증상 감염기죠.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자 또는 무증상 감염, 그러니까 증상이 발현되기 전에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시도가 될 수는 있는데요. 다만 이게 민감도를 너무 높이게 했을 때 문제는 위양성이라 그러죠. 이게 아닌데 맞다라고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증들을 상당히 좀 해야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PCR로 해당되는 방법들도 무증상기더라도 바이러스를 배출하면 대부분 잡아내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얼마나 정교하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